주제로 가야 되는데요. 지금 2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홍 선생님 한번 대기해요. 홍 선생님 어떤 분이냐면 홍순성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그 블로거로서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 없구나. 근데 유명하신 분입니다. 요즘에는 그 스마트 워킹이라는 주제로 그 글도 쓰시고 책도 쓰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마트 미디어 쪽을 하는데 스마트 워킹이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 그 인터뷰를 하고서 수업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이거 준비 못 되면 알려주세요. 자, 그 전까지 제가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 미디어 들어봤죠? 오늘 이제 배울 주제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 오늘 인터뷰와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스마트 미디어 뭐예요? 그냥 던지세요. 스마트 미디어. 이런 거가 뭐예요? 아이패드 그게 스마트 미디어다. 오케이. 그러면 아이패드 같은 거는 뭔데 스마트 미디어라고 이름을 그렇게 총칭하는 건가요? 스마트 미디어가 스마트한 거? 미디어가 스마트하다는 건 뭐죠? 인간들에 맞춰서 인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그렇게 미디어가 발달되는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인간들에 맞춰서 좀 더 구체화시켜볼까? 인간들에 맞춰서란 말이 뭘까요? 그럼 인간들에 맞춰서 나온 건 다 스마트 미디어인가? 가령 예를 들면은 이것도 스마트 미디어인가요? 인간이 안경을 쓰게. 너무 큰가? 예, 홍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홍 선생님? 예, 들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의 정동훈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디어영상학부 디지털 미디어 개론을 수업을 듣는 80명의 학생입니다. 자, 홍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완전 선생님 바쁘신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스마트 워킹이 무엇인지 선생님께서 책도 쓰시고 요즘 제가 조금 잘 안 들려요. 그래요? 예, 말씀하시는 게 잘 안 들리거든요. 예. 잠시만요. 네. 지금은 어떠세요? 예, 지금 잘 들립니다. 네, 예.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선생님께서 이제 스마트 워킹에 대한 글도 많이 쓰시고 책도 쓰시고 요즘 이제 에버노트도 많이 홍보하시고 그래서 스마트 워킹, 더 나아가서 스마트 라이프를 말씀하시는데요. 네네. 우리 학생들한테 네. 스마트 워킹이 무엇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지금 80분이 제 얼굴이 그냥 대문짝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대문짝보다 더 큽니다, 사실은. 네, 어떻게 보이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사실 좀 전에 에버노트를 이제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마트폰이 저희가 2009년 11월 정도? 예, 감사합니다. 예, 한 2009년 11월 정도에 저희가 아이폰이 출시가 됐잖아요.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스마트폰에 대한 변화들이 우리 미디어적인 수도 있고 컴퓨터의 어떤 또 다른 대체 포스트 PC 역할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간접 경험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체험하는 경험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스마트 기기 자체가 이 컴퓨터를 대체하는 거에 어떤 그런 어떤 물리적인 기반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기반의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내 개인이 얼마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을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련된 인프라에 대해서
먼저 경험을 해보고 관련된 책을 쓰게 되는데 뭐 사실 스마트 워킹이라는 어떤 스마트 워크나 뭐 지금에 있는 스마트 워킹 라이프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의 우리 컴퓨터 기반으로 가져진 수많은 오피스 환경들에 대한 새로운 변화, 결국은 온라인이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서 접속할 수 있어서 업무 환경을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기업 차원에서는 되게 의미 있을 것 같고요. 기업에 속해 있는 직원으로서 또는 그 안에 소속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되는 24/7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365일 일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건데, 결국은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하는 어떤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좀 더 이 업무의 생산성을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간에 일을 하고 업무에 말 그대로 이제 회사나 아니면 내 개인적인 일에서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대한 내용이 아마 스마트 워킹 라이프, 그리고 지금의 앞으로 지금 뭐 국내 스마트 워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최근에 실리콘밸리의 그쪽도 마찬가지로 미팅을 하고 한 결과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개개인의 어떤 디바이스에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고 그런 것이 기업 차원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그 생산성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구나 라는 역할들이 만들어진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수님께서 그 기업의 사례도 들어주시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대학생 관점으로도 본다면요. 대학생으로서 스마트 워커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고 어떠한 예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대학생은 공부잖아요. 지금 현재에서 공부고 그 두 가지죠. 하나의 공부적인 습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있는 컴퓨터 환경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어디서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좀 틀린데 결국은 대학생이 자료를 공부하기 위한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한 습득하는 방법들이 기존에는 대부분 아날로그적이긴 하지만 점차 디지털로 작업을 하는 그 습관에 대한 범위들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떤 시기에 요즘 최근에 이제 가장 지금 그 가두기적인 입장인데요. 먼저 경험해 보면 상당히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수첩 아니면 뭐 강의 노트 그리고 선생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수많은 내용들 그리고 실판에 적은 내용들이 과거에 이제 노트로 수많은 게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됐습니다. 노트 작업도 하나의 공부 방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불편하거든요. 복잡한 계산기를 통해서 두들겨야 될 부분들 간단하게 이제 계산기로 두들기면 되는데 우리가 수많은 머릿속을 계산하는 것처럼 그냥 지금에 있는 스마트 기기들이 교수님이나 아니면 뭐 그 교수님이 말하는 거나 아니면 교수님이 써는 것도 그냥 스냅샷으로 찍거나 아니면 녹음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 나중에 다시 그걸 볼 때 쉽게 가져다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 것들을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친구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 공유도 가능하고 그런 기반들이 아마 지금의 그 학생들이 뭐 스마트 워크 활동 마찬가지로 직장인도 비슷하거든요. 예, 회의하고 기록하고 과거에 기록한 내용들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또 다른 회의할 때 진행하는 거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선생님 그러면은 이러한 그 스마트 워킹 라이프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즐기기 위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즐겨라 이런 것들은? 여행? 한번 여행 얘기를 해볼까요? 예. 지금 스마트폰이나 이런 어떤 그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네, 여행을 떠날 수 있는데 최근에 한번 그 다녀온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그 제주도를 다녀오면 우리가 과거에 여행을 지나간 올레길을 가거나 아니면 뭐 맛집을 가거나 수많은 것을 가게 되면 기존에는 우리가 종이를 프린트해서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프린트를 해서 가지 않은 거는 지금은 뭐 알고 있겠지만 플러스는 뭐냐면 여행지를 갔다 오고 나면 여행지를 쓰게 되고 내 어느 도에서 뭘 먹었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약도까지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올레길 7코스 어디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고 먹은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되는데 지금에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예를 들어서 에버노트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올레길 7코스 15km 지점에서 내가 사진을 찍고 먹은 것이 그 자리에 찍고 기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서울로 다시 올라오더라도 올레길 7코스 지정만 하면 그 안에 내가 어디서 먹었는지 구체적인 정보
그럼 그걸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제주도를 내려가서 보면 그 지역에 내가 뭐 했는지를 1년 전, 2년 전에 그걸 다 그대로 오픈해서 볼 수가 있는데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의 여행이나 아니면 공부 방법도 내가 지난해 어떤 공부를 했었지, 과거에 뭐 했었지라는 그 템플릿들을 잘만 정리해 놓는다면 앞으로 작업하는 것에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업무도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라이프 로그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선생님, 그럼 제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생각하고 계신 오피스의 진화 쪽 방향 어떤 식으로 될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피스가 그 컴퓨터 기반의 우리 사무실 오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소프트웨어 오피스가 있잖아요. 네, 두 가지 오피스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오피스가 점점 진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고 컴퓨터 기반으로 지금 30년 동안 저희가 유지해 왔습니다. 그 안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서 우리 지금 사무실 환경들이 대부분 컴퓨터 기반으로 컴퓨터를 책상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그리고 컴퓨터 안에서 우리는 프린팅을 하거나 업무 보고를 하거나 그런 어떤 인프라 조직이 있는데, 점차 어떤 한 자리에 있거나 오피스가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요즘 최근에 보면 내 책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처럼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자리에 앉아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오피스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또 하나는 뭐냐면 업무를 진행하는데 이제 프린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스크린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보게 한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 MS 오피스 제품들은 대부분 출력용의 기반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출력하기 위한 오피스라고 생각을 어떻게 보면 고려할 수가 있는데, 점차 그런 출력하는 부분들이 스크린으로 대체하는 역할이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이나를 통해서 출력하지 않고 그대로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되는. 그러니까 최근에 어느 큰 회의 테이블에 가면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만 쫙 깔려져 있고 누르기만 하면 문서가 가서 출력이 아니라 그냥 기존의 PDF 파일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문서들이 뷰하는 것들이 바뀌게 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면, 그게 저는 그 사무실의 오피스도 변할 것 같고 우리가 쓰고 있는 MS 오피스 제품도 우리는 또 다르게 변할 거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되게 손쉽게 작업할 수 있는, 결국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아이패드나 그런 데서도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결국은 복잡하게 서식을 만들고 그리고 프린팅을 하기 위한 깔끔하게 만드는 그런 부합적인 것들을 빼고 그냥 본질적인 거죠. 내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충실한 형태로 그렇게 두 가지가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종이 인쇄나 회의 방식이나 아니면 오피스 실제 스페이스나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회의가 지금 우리 회사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문서들이라든가 아니면 혼자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작업하는 것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더 유용하게끔 만드는, 머리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형태의 기반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오피스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학생 중에서 홍 선생님께 질문하시고 싶은 분 계세요? 한 분 정도만? 너무 이해가 잘 돼서.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뭘 보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저를 비친 거 됐네 그러면. 뭘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다 이렇게 전체가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제 강의하다 보면 이제 눈도 보고 맞습니다. 숨소리도 듣고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정확한 사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덕분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고 제가 그냥 뭔가 이렇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미궁수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느끼는 부분들은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이 얼마나 앞으로 성장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MS 오피스 상당히 오래 썼고 그걸 기반으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점차 그 자체는 회사의 상하관계, 그러니까 의사 결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상당히 많이 귀속되어 있어요. 그냥 외부의 포맷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준하는 거지 내부에서는 사실 불필요하거든요. 해외 어떤 나라는 파워포인트
퍼센트로 발표하는 거를 없애겠다라는 거죠. 그것도 점차 내부의 문서들은 파워포인트 1페이지로 해라. 규모를 줄인다고 하니까 결국은 본질에 되게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그 수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오피스의 변화일 수도 있고 클라우드가 거기에 왜 끼어 들어가냐면 사실 너무 많은 자료를 하고 공유하기보단 이제 그런 것보다 필요한 조금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커지고 공유하고 이야기 커지고 뭐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공유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내 정보를 누구한테 이렇게 쉽게 전달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근데 클라우드는 공유라든가 아니면 같이 작업을 해서 그 협업하는 역할 기반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에 대한 정보들을 잘 담아두고만 있어도 활용하기가 되게 쉬워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에버노트 CEO 이제 필립이나하고 인터뷰를 했던 그 이제 지난 1월달에 인터뷰를 했는데 100년 후에 그 비즈니스나 아니면 100년 후에 지금의 그 환경들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어떤 질문을 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또는 에버노트는 니네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 부분 그게 지금 우리 잘 보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대한 그 범위들이 점점 흥얼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이 구분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근데 컴퓨터는 회사의 컴퓨터 있고 집의 컴퓨터가 따로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스마트폰은 집에도 가고 회사도 갑니다. 그러니까 양동이를 다 하게 되는 거죠. 다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뭘 두게 되냐면 다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을 쓰게 됩니다. 결국은 사용자들이 아니면 뭐 학생분들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드를 그냥 내 오피스처럼 쓰게 되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호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과 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어떻게 새로운 형태로 그 사람들한테 업무 프로세스를 전달하고 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또 의사결정에 대한 수많은 인프라 자체들도 연결할 수 있을 거라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클라우드를 한번 경험해보지 못하셨다면 한번 경험해보시고 아까 에버노트 CEO의 답변은 뭐였냐면 지식을 잘 활용하는 그런 툴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게임처럼 게임은 우리가 쉽게 어떤 안에 있는 정보를 얻어가고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게임처럼 만들어지고 또 지금에 있는 대부분의 그 오피스 툴이 아니라 우리 쉽게 그 툴을 사용할 수 있게끔 애나 어른이나 아니면 지금 뭐 되게 나이가 드신 아니면 처음 접한 사람들도 이런 오피스가 쉽게 내가 작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미래의 오피스나 아니 미래의 툴들이 아닐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업무 환경도 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이폰에 보면 인쇄라는 버튼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모바일 오피스라고 하지만 인쇄를 한다. 라는 게 지금이지만 점차 그거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홍수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내년에 또 이 수업이 있으니까 그때는 직접 뵙고서 소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큰 인사 부탁드리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최첨단 수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미국이랑 한번 할까? 시간이 안 맞아. 지금 여기면은 뉴욕은 새벽 1시 20분, LA면은 10시 20분이라서 안 맞아. 12시 20분인 후배 텍사스에 있는 애라면 그래서 한번 해볼까? 그쪽의 분위기하고 이게 바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분을 모셨으면은 여러분 특강 오시는 분들은 제가 감사 사례비 다 드려요. 다 드립니다. 그냥 어떻게 모셔? 당연히 드려야 되지. 근데 이런 식으로 전화 인터뷰 이게 굉장히 오래 한 겁니다. 지금 20분을 했을 정도면 굉장히 오래 한 거예요. 간단하게 원래 5분 10분만 하려고 했었는데 홍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신 건데 이런 식의 방식의 수업이 스마트 워킹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자, 다시 질문을 던져볼게요. 스마트 미디어의 정의가 아까 전에
인간을 위한 인간에 대한 좀만 더 나가볼까요? 왜냐면 전부 다 인간을 위한 것일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스마트 미디어라고 그랬잖아. 스마트 미디어. 오케이.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미디어라는 게 인간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원하는 그런 정확한 방식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미디어들을 스마트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똑똑하다. 우리 애들 다 똑똑해 이렇게. 개념이 다 와요? 개념이 다 와요? 자, 그럼 질문 던질게요. 스마트 미디어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응? 사람. 미디어 이용자를 위해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혹시 최근에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해 보신 분 있어요? 물론 이제 아이폰, 아이패드 다 스마트 미디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걸 이용하시면서 정말 편리하고 유용하고 비용도 낮추고 그리고 감성적으로도 긍정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키고 직관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이런 경험을 하시나요? 그러면 그 스마트 미디어는 긍정적인 그 인간을 위한 미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미디어 같은 경우는요, 인간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스마트 미디어, 스마트한 라이프를 위해서 인간의 코스트를, 여기서 말하는 코스트라면 비용적인 코스트도 있지만 인간의 행동이라든가 또는 학습이라든가의 그 부수적인 코스트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그러한 요구가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여지면 하지만 그것이 불편하면 계속 가져오고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스마트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그 미디어가 고성능의 스마트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을 위하지 않는, 이용자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미디어는 스마트한 미디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스마트 미디어가 마치 미디어가 스마트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건 기능적 관점이고, 스마트 미디어가 진정한 스마트 미디어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스마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스마트 라이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마트 워킹이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 교육. 학교 교육에서 사이버 학습을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사이버 수업 같은 경우. 오케이. 한 번도 안 대답해보세요. 사이버 수업에 어떤 걸 들었고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법학부 2학년 김지양이고요. 1학년 때 민법 총칙을 아예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수강을 했는데 교수님이 이번에 아예 바꾸셔서 1학년 저희 반 전체가 그렇게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계속 남아 있으니까 시험 기간에 다시 돌려보거나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꼭 학교에 오지 않아도 그게 공강이 되니까 그 시간에 학교를 안 가도 되고 아니면 다른 수업을 들어도 되니까 그런 장점은 좋았는데, 단점은 아무래도 교수님이랑 실질적으로 맞닥뜨리는 것보다 집중도 같은 게 더 떨어지고 그런 점들도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이버 학습을 인터넷 강의를 안 들어보신 분들도 대충 감이 오시죠? 어떤 것이고 장점과 단점. 장점이 분명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 쪽에서 보면 좋아해요. 왜 좋아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수업을 여기서 하지 않고 사이버로 돌렸다 그러면은 강의실 없어도 되지, 전기료 안 들지. 지금 80명도 내가 지금 벅차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80명 아니라 8,000명도 들을 수 있어. 전 세계로.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그렇게 들으면은 강의료도 많이 받지, 학교는 부자 되지. 학교 쪽은 장점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바깥에 나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회사나 집에서 빨리빨리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에 인간이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면요, 여러분들 수업이 왜 50분으로 이루어졌냐면 인간의 집중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EBS 교육방송 본 기억 있잖아. 그거 어땠어? 집중력이 어때? 응? 그 집중력이 안 높아요.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사실 집중력이라든가 또 학교 교육의 또 다른 장점은 또 다른 요구사항은 뭐냐면요. 교수와 학생 간에서 수업에서 벌어지는, 즉 교육에서 벌어지는 것이 순전히 지식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 전달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랙티브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지냈냐, 뭐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이해도 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제지간의 뭐 관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사이버 강의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스마트 워킹이 가져온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회사 스마트 워킹을 하면요, 오피스가 필요 없어요. 실제로 이거는 이미 스마트 워킹이라는 개념이 구체화되기 전인 90년대 말부터 90년대부터 나왔던 겁니다. 뭐냐면 이제 가령 예를 들면 미국의 베스트바이라고 혹시 아세요? 베스트바이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하이마트 같은데, 거기는 그 전 직원들한테 오피스를 주지 않습니다. 재테크 근무를 하게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시도하고 있는 그 스마트 오피스 같은 경우, 건물이나 오피스는 있는데 그건 한 사람 게 아니라 그쪽에 위치해서 필요한 사람이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런 개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은 커스트가 많이 줄겠죠. 그러면 조직 문화는 어떨까요? 조직 문화가 무지 못하거든요. 왜 기업에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쓰면서 인사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왜 직원들 단합대회도 하고 모임도 하고 인센티브도 하고 프로모션도 하고 이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건 어떤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양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미디어 또는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스마트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사용자가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뭐 준비랄까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마트 미디어가 아무리 많이 소개될지라도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건 스마트 미디어가 될 수가 없어요.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기술론적, 기능론적 관점.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하는데 내가 불편하고 인간이 불편하고 인간이 유용하게 느끼지 않는다면 그거는 스마트 미디어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미디어도 역시 핵심은 뭐다? 인간이다.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반복하는